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전 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단원은 우리말과 우리글의 역사라는 단원인데요. 그거의 어제와 오늘에서 우리가 이제 국어 4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1학기 때 의문론 쪽 기억나시나요? 혹시 의문변동? 자, 의문변동이나 품사를 잘 공부했던 친구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자기가 지금 의문에 대해서 또는 품사에 대해서 좀 기본 지식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 꼭 기본 지식을 먼저 좀 공부하신 다음에 이 강의를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시고요. 자, 자료들은 선생님이 이제 미리 공부할 자료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내신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자세히 지금 상당히 꼼꼼하게 가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1학년이고 기본을 잘 세워야 되는 학년이기도 하지만 내신은 여러분들 문제가 사실 지금쯤 이제 시험을 봤으면 벌써 3번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뭐 1학기 중간기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서 정말 문제가 약간 어때요? 고등학교 문제는 중학교 때랑 다르죠?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거. 중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A를 어느 정도 학교에서 40% 정도는 맞을 수 있는 난이도로 문제를 내세요. 그러니까 잘 맞아라.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걸 많이 내시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4%가 1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에 맞는 난이도를 만들려면 4%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1등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 학교에 보통 10명에서 15명 사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는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을 공략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반드시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어려우니까 그냥 안 봐야지, 뭐 어려우니까 그냥, 아니면 이건 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이 내신에서는 한 부분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사를 나가기 전에 국어사에서 여러분들 등급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꼼꼼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강의, 국어의 어제와 오늘 강의를 한 후에는 문제를 좀 많이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요점 정리 자료랑 손필기 자료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꼼꼼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세종 어제 훈민정음 어지라고 하는 글을 볼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 그 창제 원리를 좀 우리가 살펴볼 거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밝혀볼 거예요. 자, 그다음 이 강에서는 뭐 한국어의 위상, 고유어와 외래어의 사용 문제, 그다음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 문제 같은 설명문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교과서 9-1 단원은 설명문이에요. 근데 이 설명문 중에서도 강연을 목적으로 쓰여진 강연문이고요. 그래서 강연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들이 많이 쓰여요. 예시들. 그리고 당연히 객관적이겠죠? 설명하는 글은 객관적, 자기의 생각을 쓰는 글은 주관적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주제는 국어의 편찬 및 국어를 사랑하며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갖자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안 나오죠. 문제는 어디서 나와? 문법에서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강에서는 국어의 어제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뭐냐면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익혀두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이 세종 어제 훈민정음 교과서에 있는 거 말고도 아주 잘 정리된 손글씨, 손필기 자료를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운받아서 해석해 보시고, 스스로 또 아무것도 없는 본문에도 한번 해석해 보시고 해서 좀 자유자재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및 의문의 차이가 문제에 나올 거고, 그 다음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문법 차이, 그리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어휘 차이.
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암기 부분이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국어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에도 역사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인지 본문에서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 처음 부분이에요. 이게 강연문의 처음 부분이니까 이제 강연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강연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오늘날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를 바탕으로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연의 내용을 소개하고 또 강연의 기대 효과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연의 내용과 강연의 기대 효과를 알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 효과를 가지면 좋겠어요. 자, 가운데 부분 우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자, 중세국어 하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쵸? 자, 중세국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국어와 달라서 자, 이게 바로 역사성인데 여러분들 요 정도는 별표 치고 좀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는 당연히 달라요. 역사가 달라지듯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제 왕권이었다면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국어도 역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세국어 역시 우리말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고전문학 보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죠. 고전문학은 어쨌든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표기도 다르고 단어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아주 많이 다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이니까 차근차근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자료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입니다. 자, 어지가 뭐냐면 왜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지는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이에요. 한글 창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글 창제의 정신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자세히 적어놓고 있는데 자, 한글 창제의 목적은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문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배우기 쉬운 글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날의 한글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정신은 뭐냐? 우리 이 한글 창제의 정신 4가지 본문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이렇게 4가지를 훈민정음 어제에서 우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 어제 서문이라고도 합니다. 국어의 역사를 구분할 때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중세라고 해요. 그래서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중세라고 하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중세국어의 모습. 그래서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가 중세 전체고요. 이 중세를 딱 잘라서 전기중세와 후기중세로 나누거든요. 근데 전기중세에는 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후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후기중세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자, 몇 세기라고요? 15세기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이런 숫자들 혹시나 바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중세국어고 중세국어를 반으로 자르는 기준은 훈민정음.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인 15세기 이후를 우리가 후기중세라고 보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어지를 살펴보면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국어사를 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이렇게 돼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걸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시대 구분을 잘 언급하셨다.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대 국어는 우리가 10세기 이전,
고려 건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 건국이 10세기고요. 고려 건국 이전을 고대국어, 이후를 중세국어의 시작으로 봐요. 그리고 중세국어는 10세기에서 16세기까지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훈민정음 창제가 있는 거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인 15세기 이후부터를 우리가 후기 중세국어라고 했던 거죠. 후기 중세국어. 자, 그 다음 근대국어는 17세기 초, 그래서 임진왜란이 우리 국어에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도 아주 큰 사건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를 우리가 근대국어라고 나눠요. 그래서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고요. 그리고 개화기, 19세기 말에 우리나라가 개화기를 맞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개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갈등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개화기 이후를 우리는 이제 현대국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 기준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표기와 의문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기와 의문의 차이. 자, 일반적으로 가로쓰기를 하고 있는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는 세로쓰기를 하고 있어요. 세로쓰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거죠. 쓰기 방향이 다르죠? 쓰기 방향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여기 다 암호 같죠? 암호. 자, 그 다음 뜨들과 노미는 현대국어에서라면 각각 어떻게 써야 돼요? 뜻을과 놈이로 끊어적기를 했을 텐데, 자,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운 한글 맞춤법 기억나시나요?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형태소들이나 이 요소, 우리가 뜻을은 뭐예요? 한번 써볼게요. 자, 뜻을. 여기서 뜻은 명사고 을은 조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사와 조사를 구분해서 쓰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적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그냥 아음절의 끝소리를 뒤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를 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쓰기 방향, 그리고 띄어쓰기 없다는 거, 그리고 끊어적기와 이어적기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중세국어를 볼 땐 당연히 이어적기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려주는 거. 이해되시죠? 어법에 맞도록 살려줘서 이게 어떤 형태소들이 만난 건지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표디 못할처럼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었어요. 방점. 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점이 있는 거. 자, 이 점이 뭐냐면 방점이라는 건데 성조를 나타내요. 성조. 성조가 뭐예요? 성조? 우리 중국어 배우는 친구 혹시 있나요? 중국어 배우는 친구들은 아실 텐데 중국어에는 높낮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성조들이 이제 소리의 높낮이인데 우리 국어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조가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성조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점의 개수로 표현하자라고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점의 개수로 성조를 표시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표기와 의문의 차이는 여기 이 정도로 우리 4가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방점, 방금 봤던 방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방점은 이제 점을 찍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낮은 소리.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지 않는 제 같은 경우는 제, 그냥 이렇게 낮은 소리로 읽고요. 점이 하나면, 한 개면 높은 소리예요. 거성이라고 해서 높은 소리. 그래서 제, 뿌 이렇게 읽었겠죠. 그렇죠? 약간 중국어 같죠?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중국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상성은 뭐냐면요. 상성은 점이 2개가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점을 2개 찍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 이 못 같은 말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길게 얘기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애들 못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낮았다가 나중에는 높아지는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거성이라고 한다. 상성이라고 한다. 상성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점의 종류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는 옛니은, 여린이읒, 순경은 비읍, 아래아 등과 같이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 어제를 좀 이따가 같이 이제 본문 살펴볼 텐데, 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가수원 표시처럼 위에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위에 꼬리가 달려 있는 글자를 옛니응이라고 하고, 옛니응은 음가가 있는 이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중세국어에는 이 옛니응과 이응이 둘 다 존재해서 우리 지금 현재 이응이 두 가지로 쓰이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앙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 앙이라는 글자에서 요 이응은 음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쓰면 뭔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초성, 중성, 종성이 완전하게 쓰여져 있어야 되니까 그걸 나타내려고 이제 가짜로 만든 게 이 이응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음가가 없거든요. 근데 앙 할 때 받침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음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가 있는 이응이 중세국어에서는 이제 어떻게 쓰였겠어요? 이렇게 쓰였었겠죠. 그렇죠? 음가 있는 이응이 옛니응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히읗에서 짝대기 하나 빠진 거 여린 히읗. 그 다음 순경은 비읍. 자, 순경은 비읍은 뭐냐면 비읍 밑에 이응을 어떻게 써요? 세로로 붙여놓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로로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순경은 비읍은 세로로 붙어있는, 그래서 약간 좀 부드러운 소리를 얘기해서 우리가 순경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다. 그 다음 아래야, 아주 많이 봤죠? 아래야. 그래서 아래야도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어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치음도 있어요. 반치음, 세모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반치음은 원래는 뭐 이렇게 쓰여서 반치음의 소리가 보통 시옷과 지읒 사이, 그래서 Z 발음, 뭐 스 발음 이렇게 난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대 국어로 오면 아예 없어지거나 시옷음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중에 순경음 비읍이나 아래아나 반치음은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운을 표기하기 위한 거였어요. 현대 국어에 없는 음운이 뭐냐면 순경음 비읍은 V 발음, V 이렇게 입술을 약간 무는 발음이었고, 아래아는 아랑 어의 중간 발음, 우리가 이렇게 생긴 발음이죠. 뭐 이런 발음. 그 다음에 반치음은 Z, Z 발음, 뭐 이런 발음들을 표기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들을 표기하고 싶었던 게 훈민정음이다. 그래서 우리 표기의 차이도 있었다는 거, 음운의 차이. 자, 또한 뜨들, 수매와 같이, 자, 선생님 어떻게 읽어요 지금? 뜨들, 수매 이렇게 읽죠. 된 소리로 읽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국어로 오면 앞말에 있는 이 겹자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두자음군이라고 하거든요. 비읍, 디귿처럼. 우리가 보통 이런 자음군들은 현대국어에는 초성에 쓰여요? 종성에 쓰여요? 여기가 초성의 자리, 여기가 종성의 자리거든요. 종성에 쓰이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앞에도 이렇게 초성에도 쓰였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있었고, 이 어두자음군은 보통 된소리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고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음절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자, 이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고요. 자, 쌤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자주 나오니까. 자, 현대국어에서는 뜻을 스매처럼 된소리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바뀐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본 특징들을 훈민정음 어제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제에서. 훈민정음 어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중에 보면, 자, 이 원래는 가운데 중자죠. 자, 중 밑에 있는 이 옛니응 보이시나요? 이렇게 꼬리 달린 가수원 표시처럼 생긴 옛니응. 자, 그 다음 귀, 에, 그 다음
홀빼이셔도 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있는 여린 히읗 이게 여린 히읗이죠. 그쵸? 그리고 순경은 비읍도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싸미 할 때 아래아 있고요. 그 다음 너기사 반치음도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어두잠군들 그래서 뜨들 쓰메 이렇게 읽고 자 어두잠군까지 있었다는 거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문법의 차이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문법의 차이.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의 현대어풀이입니다. 현대어풀이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돼야 어떤 변화가 나왔는지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법을 보려고 우리가 현대어풀이를 먼저 볼게요.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자, 여기서 나라의 말은 누구의 나라의 말이겠어요? 우리 조선. 우리나라의 말이 어디와 달라? 중국과 다르다라는 걸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주성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문자, 그래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한다는 건 자주정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주정신. 자, 그 다음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죠.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 백성이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지 못한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애민정신에 들어갑니다. 자, 애민정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드니 처음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는 28글자였어요. 그래서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새로 썼다는 거는 창조정신 의미하고요. 새로 썼다는 건 창조정신. 그 다음에 쓰는 걸 편하게 하려고 했다. 자, 씀에 편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실용정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창제정신 4가지도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현대어풀을 본 이유는 뭐냐면 이 현대어풀이랑 중세국어를 비교해 보려고 문법적 차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나란 말싸미 중기계에 달하는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인데요. 자, 이를 통해 중세국어의 조사 애가 비교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조사와 과와 같은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세국어의 조사 애를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비교하는. 그죠? 비교해서 부사를 만들어내는 비교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비교부사격 조사가 현대국어에서는 와, 과거든요. 너와는 달라. 뭐 이렇게 쓰죠. 우리 그쵸? 그래서 와, 과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중세국어에서는 균기애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 별표. 자, 그 다음 또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 이셔도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백성이 이렇게 끊어 읽을게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중세국어를 볼 때는 어디서 띄어야 되는지 좀 분명히 알아둬야겠죠? 자, 백성이 띄시고 니르고저 띄시고 홀빼 이셔도 자, 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왜 끊어줘야 되냐면 자, 백성이 주격조사죠. 이르고자 말하고자 하는 홀이 여기선 하는이에요. 그 다음에 배는 바가라고 해석하는데 자, 바는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1학기 때 띄어쓰기에서 배웠던 건데 이 바는 뭐죠? 의존명사죠. 의존명사. 그렇죠? 의존명사 뒤에 오는 이 가는 뭐겠어요? 뭐겠어요? 주격조사겠죠?
주격조사. 이것도 주격조사였고 이것도 주격조사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격조사는 이제 이가 쓰인 거고 여기 뒤에서는 주격조사가 이 모음이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현대국어와 다른 점이죠. 가라는 주격조사 대신 뭘 썼다? 이만 붙였다. 이 모음만. 자, 이를 통해서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중세국어에서는 이하고 이 모음만 있었어요. 이하고 이 모음. 그럼 뭐가 없었죠? 가가 없었죠? 가가 없었고.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끝 음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어서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끝음절에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붙는 애들. 자, 끝음절이 어디죠? 끝음절.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나무라고 할 때, 자, 나무에는 지금 이게 끝음절인데 끝음절에 지금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없죠. 그래서 나무처럼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는 가가 오는 게 현대국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언 뒤에부터 주어를 나타낸 조사 가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쓰였겠어요? 중세국어에서는 가 대신 이모음인 이렇게 되게 독특한 형태로 쓰였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 대신 이모음이 있었다. 자, 더 자세하게는 이모음 외에도 아예 안 쓰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예 안 쓰는 경우. 자, 이모음 여기에 하나 더해서 아예 안 쓰는 경우. 자, 언제 안 쓰냐면 앞 음절이 이모음으로 끝날 때는 아예 주격조사를 쓰지 않았어요. 왜? 예를 들면 뭐 언니 이렇게 있었어요. 언니에 만약에 언니 가잖아요. 이게 현대국어는 언니 가. 근데 이게 중세국어면 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언니 모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이 모음이 오니까 이렇게 썼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국어에도 아무리 이제 중세국어가 좀 이상하다고 해도 이 모음을 이렇게 겹쳐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말이 이 모음으로 끝나게 되면 그냥 주격조사를 안 써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주어가 아닌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주격조사가 들어갈 자리에 안 들어가 있으면 주격조사를 살려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문법 차이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뭐예요? 조사죠, 조사. 지금 비교격 조사 에와 현대국어의 와, 과. 그리고 주격조사 이, 가가 중세국어에서는 이 모음만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 자, 여기서 모음조화는 뭐냐면요. 모음조화 잘 알아두세요. 많이 나와요. 자, 모음조화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조사나 어미가 선택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양성 모음은 중세에서 얘기하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양성 모음의 대표가 아래아고요. 이 아래아랑 짝을 맞추는 게 뭐냐면 으예요. 그래서 양성 모음 아래아에 대응되는 음성 모음, 좀 어두운 느낌을 주는 음성 모음은 으고요. 오와 대응되는 음성 모음은 우, 아와 대응되는 음성 모음은 어입니다. 자, 그래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사용되는 게 모음조화예요. 모음조화.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국어에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찰랑, 찰랑. 그리고 출렁, 출렁. 자, 느낌 오시나요? 지금 찰랑, 찰랑은 어때요?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찰랑찰랑 같은 양성 모음하고
출렁출렁 어때요? 음성 모음인데 좀 무겁고 뭔가 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짝이 있고 대표적으로 아래아랑 으가 기본적인 짝이었어요. 아래아는 양성 모음의 대표, 으는 음성 모음의 대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조사나 어미가 선택될 때도 있다. 조사나 어미도 중세국어에서는 철저하게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짝을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 현대국어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엇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국어에도 앞말이 아로 끝나면 앗이 쓰이고 앞말이 음성 모음으로 끝나면 엇이 쓰이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를테면 뜨들처럼, 자, 이거 뜨들처럼, 자, 이건 뭐예요? 앞말이 으로 끝난 명사가 왔죠? 그래서 뒤에 오는 조사 을에 뭐가 온 거예요? 똑같이 음성 모음인 으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국어의 을이라고 하는 뭐죠? 목적격 조사죠. 그렇죠? 이 목적격 조사는 중세국어에 짝이 하나씩 더 있었어요. 어떤 짝이 필요했겠어요? 어떤 짝? 모음 조화를 지키는 짝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음 조화를 지키는 짝으로 랄 이렇게 4개나 되는 목적격 조사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쓰였던 것과 달리 앞말의 짜 같은, 지금 보세요. 짜. 쌤이 왜 짜라고 읽냐면 얘는 그냥 이응, 음가 없는 이응이어서 짜라고 읽은 거예요. 만약 옛니응이 있었다면 짱 이렇게 읽었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음가 없는 이응이었고요. 아무튼 짜가 쓰이면 뒤에 오는 목적격 조사는 양성 모음이 쓰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성 모음 다음에는 양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된다. 자, 반면에 현대국어에서는 자를과 같이 양성 모음 다음에도 어때요?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오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목적격 조사가 현대국어에서는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조화 현상이 어떻게 됐다? 약해졌다. 자, 모음 조화 현상이 문란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모음 조화 현상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현대국어에 아래아를 많이 써요, 안 써요?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아래아가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아가 근대로 오면서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아가 소멸되면서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아래아랑 짝이 맞았던 건 의였는데 아래아와 의의 짝이 안 맞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좀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문란해지다가 이제 모음 조화 현상을 조사와 어미 일부에만 사용하고 있고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음 조화 현상이 중세국어에 많이 쓰인 이유는 아래아와 의의 짝이 잘 맞아서다. 꼭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모음 조화 현상이 일어나 있는 예들을 좀 찾아볼게요. 자, 이런 거죠. 제 뜻을. 자, 음성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애도 음성 모음. 그죠? 그리고 짜랄. 자, 얘도 앞말이 양성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 오는 조사도 아래하겠죠. 자, 그래서 두 음절 이상인 단어에서 뒤에 모음이 앞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거나 같은 소리로 되는 언어 현상. 그래서 양성 모음,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 음성 모음끼리 쓰이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어렵죠? 자, 마지막으로 어휘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중세국어에 쓰인 어휘 중에는 형태나 의미가 현대국어와 다른 것들이 있다. 자, 얘들아 기억하세요. 자, 어휘가 바뀌었다는 건 역사성에 들어가요. 물론 지금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성이죠. 많이 바뀐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휘에도 역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구분은 서르는 서로를 뜻하는 말로 현대국어랑 형태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서르나 서로나 우리 함께 라는 의미니까 자, 의미는 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태만 변하는 단어들이 있고요. 반면에 형태는 비슷해도 현대국어에서 의미가 달라진 어휘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 변화에도 별표. 우리가 형태가 변했느냐, 의미가 변했느냐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어린 같은 어휘가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어린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라고 이런 뭐예요?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이었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어린 백성이 기억나시나요? 어린 백성이 뭐냐면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 음운, 문법, 어휘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한다? 변한다. 자,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언어의 역사성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국어의 역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국어의 소중함도 느꼈길 바랍니다. 라고 지금 강연자가 당부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당부하고 싶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살펴본 중세 국어의 특징들을 선생님이 지금 일단 교과서 본문을 설명한 거고요. 교과서 본문 설명 뒤에 이제 국어의 오늘이라는 글을 볼 건데 자, 이 글은 좀 쉬운 글이에요. 그래서 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